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의 신입니다. 오늘 위켄드 에디션에서는 이어지는 이슈는 조금 간단히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인간이 달에 발을 내딛었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그 이후에 지금 또다시 이번에는 무인이지만 발을 내딛고 달 이외의 화성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나사 우주항공국이 아르테미스 1 로켓을 발사를 함으로 인해서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르바초프의 장례식에 대해서는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을 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정규방송 시간에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그 디테일을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역시 미국의 정치 지형도 상당히 변화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뉴스는 어제 정규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새롭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겠는데요. 오늘 더우시죠? 많은 지역에서, 미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무더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팬데믹과 이 무더위가 같이 그 겹쳐져 있고, 팬데믹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이제 좀 제재를 약화하는 다른 형태의 방식을 내놓고 있고, 미국에서도 새로운 이 오미크론의 모든 변이에 다 적합한 그 같은 이제 그 백신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주말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경제는 그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같은 것을 보면은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물가 인상이 더 이상은 이 상태에서 나빠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자율을 올리는데도 고용주들이 사람들을 해고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달에 있을 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여전히 이자율을 0.5%가 됐건 0.75%가 됐건 올릴 것이다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어느 정도의 경제의 고통이 있어도 이자율 인상은 지속된다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그 같은 의지 같은 것이 무척 그 중요한 그런 한 주일이었습니다. 먼저 아르테미스 1 로켓 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 발사를 하게 될지 하게 되지 않을지 최종적인 결정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 월요일에도 뭔가 그 4개의 엔진 가운데 하나 엔진에 뭐 열이 많이 났고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됐는데, 오늘도 두 번째 그 발사를 시도하기 전에 수소 연료가 조금 새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쳐졌다고는 하는데 예정대로 발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니면 이제 그 날씨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음 주 초에 노동절 5일이죠. 월요일이 5일, 6일 그때 이제 발사되든지, 아니면 그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를 해체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발사기일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달에 아폴로 이후에 사람을 처음 보낼 것, 이번에는 물론 무인이지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그 아르테미스 1호의 그 무인인 그 오리온 캡슐도 지금 들어가 있고 해서 42일 동안 4만 마일 이상을 그쪽에서 있으면서 결국은 2025년, 올해가 지금 2022년이잖아요. 달 표면에 사람들을 다시, 이때는 우주인이죠. 다시 사람들을 착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왜 달이냐? 아주 인간의 오랜 목표잖아요. 화성으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그런 것들 해서 인류의 미래가 이 지구, 태양계 저 너머까지 간다고 하면 제일 처음 우리가 정복해야지 되는 것이, 알아야지 되는 것이 확실하게 달이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지가 달이어야지 되고, 그 뒤에 그리고 나서야 화성에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아폴로 발사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거기 가서 뭔가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요. 뭐 국가의 예산이라든가 미국에서도 오바마 때 많이 삭감됐었고 최근에 이제 다시 늘어나지만, 그런 이유로 그렇긴 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지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없어도 어떠한 그 판타지 같은 것들도 있고 미래 세대에 대해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라든가 바람이 있기 때문에 달, 화성 이런 것을 어 계속 탐구, 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달 탐사는 꼭 뭐 인간이 뭐 달 넘어 화성에 가고 그곳에 막 영구적인 기지에 깃발을 꽂고 이런 것 아니라도 아폴로가 발사된 뒤에도 뭐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요. 이런 많은 것들이 부수적으로 인간의 그 삶에서 플러스가 되는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달 탐사 자체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것, 뭐 전문가들이 다 일치하고 있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뭐 탐사 임무라든가 여러 가지 우주항공국 나사의 임무 가운데서 뭐 암석 같은 것이 이렇게 그 수집됐기 때문에 그러면 달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가? 달이 뭐 화성 크기의 물체가 뭐 40억 년 전에 확 뭐 지구하고 충돌하고 그로 인해서 뭐 파편으로 형성됐다. 뭐 이럴 가능성 같은 것도 얘기하고요. 아무튼 인간은 항상 우리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그 같은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음 같은 경우는 그 달 분화구에서 그 얼음을 연구하는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뭐 얼음이 거기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태양계의 역사를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고 그 얼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가? 산소? 뭐 우주선 연료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영구적인 기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해지는 거고요. 아무튼 어찌 됐든지 아르테미스 그 로켓 그 발사가 임무를 성공하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혁신이죠. 그 혁신이 계속 이어져서 뭐 일상생활에서의 기술 발전까지도 많이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늘 또는 이제 다음 주에 아르테미스 임무가 시작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주항공국 나사가 더 많은 달 탐사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 23년이죠. 24년에는 아르테미스 2호가 이제 사람이 가게 되고요. 달 주위를 쭉 그 비행을 하겠죠. 그리고 또 1년 뒤인 2025년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는요. 아르테미스 3호가 여성과 유색 인종도 최초로 달에 착륙시킬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올해 미국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뭐 태양계의 여러 가지 깊은 그 우주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을 지금 촬영을 해서 보내는 그 제임스 웹 그 망원경도 배치가 됐고 이게 우연히 일치됐다고도 볼 수 있고 달 탐사와 그 제임스 웹이 2003년도였습니다. 컬럼비아호 그때 그 대단한 그 참사 이후에 이렇게 무인을 하고 사람 없는 새로운 방식을 탐구하기 시작해서 제임스 웹 그 망원경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 만들고 그러그러한 일이 있고 수십 년 뒤에 딱 그 망원경과 다시 무인으로 시작해서 유인, 인간이 달에 가고 하는 것이 겹쳐지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도 역시 중국과의 경쟁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이 세개의 중국이 이제 세개의 로켓을 여기 지금 제가 소리를 아 그 재워 놔야지 되는데 재워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막 밑으로 내려갔어요. 중국이 3개의 로켓을 이 달에 착륙시킨다. 그러면서 만약에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먼저 해서 그곳은 아직 어떤 국가적인 영토의 형성 그 구획이 정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중국이 먼저 가서 "어 여기 우리 구역이거든. 미국 당신들 오지 마라."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는가. 미국은 지금 그걸 가장 걱정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구역이니까 빠지세요." 중국이 그럴까 봐서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코노미스트는 이게 근데 나사의 우주항공국 이 임무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 그
정부가 지원을 하는 나사 같은 우주항공국은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가 하는 뭐 스페이스X라든가 뭐 오리진, 블루 오리진과 같은 이런 회사보다 효율성이 덜하다라고 비난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회사들도 민간 회사들도 나사의 지원금 많이 받고 그렇게 연구를 한 것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이 우주항공국 나사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협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우주선 발사하는 그런 곳이 있는 플로리다라든가 아니면 그 휴스턴, 그 텍사스라든가 이런 곳이 지역구인 정치인들은 열심히 그런 것까지 의논을 해서 미국 그 의회에서 어떤 분야 소속의 의원들은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다른 분야의 소속 의원들은 이런 것들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 그래서 나사가 아르테미스 3호 2025 년이요. 여성이라든가 소수 인종도 그거 달에 보내는 그때쯤이면은 스페이스X와 파트너 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입니다. 계획이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뭐 나사가 개발했고 작동할 수 있는 기술로 주로 하고,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민간에 많이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매체인 영국의 가디언은 민간에서 하면은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 비밀을 국가에 풀겠는가. 본인들은 다 사업과 연관되는 건데 그래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는 서로 협약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발사가 됐을지도 모르고 또 연기가 됐을지도 모르는 아르테미스 1 로켓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달 사냥, 야생동물,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그 신이잖아요. 아르테미스가 처녀성 여신. 로마 신화에 나오는 디아나요. 제우스 레토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죠. 아폴론의 누나, 예, 아르테미스. 가끔 이제 서양 뉴스를 전해드릴 때 서양은 항상 서양의 어떠한 그 신화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 막 외우기 힘든 이름을 외워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주축이었기 때문에, 문화와 여러 가지의 주축이었고 정치에서도 많이 인용됐기 때문에 동양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개인들도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서양 사람들이 많은 동양의 것, 특히 한국의 모든 것을 연구하잖아요. 내일은 이제 한국의 미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아르테미스 뭐 이런 그 시스템 볼 때마다, 방송할 때마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고르바초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안 갔어도 그 사진에 나온 줄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고르바초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러시아의 일반인들, 민간인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국장, 뭐 국가적인 장례식은 아니었지만 그 밖에 이제 많은 예우는 갖췄고, 블라디미르 푸틴이야 이 고르바초프와 의견이 일치될 수가 없죠. 고르바초프가 물론 개방 개혁을 하면서 구소련을 뭐 무너뜨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인본 중심의 개인의 그 자유를 존중하는 그 공산주의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구소련 연방 뭐 15개국이 지금 다 그 연방에서 탈퇴를 해서 독립국가로서 지내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푸틴은 싫어하죠. 그걸 다시 예전으로 돌리겠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고르바초프처럼 피를 흘리지 않고, 피를 중간에 흘리면서 본인이 정권을 잡고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를 절대로 흘리지 않고 세계를 재편한 이런 지도자는 없죠. 어쨌든 구소련 연방 다 이렇게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유럽의 지형도 바뀌었고, 구소련이나 지금 러시아 사람들도 과거와는 달리 어느 정도의,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는 전면적인 변화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 당시에 이뤄냈던 그런 지도자는 없을 것이다. 이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같은 구소련의 마지막 지도자,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한 지도자가 이끄는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큰 그 변혁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그런 격변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폭력이 들어가지 않고 세계사적에서 이렇게 미국과도 여러 가지 오히려 무기 감축을 하면서 이런 변화를 일으킨 그런 인물은 세계사에서 거의 없죠. 그런 면에서 이제 서방 세계는 고르바초프를 좋아하는데 그 후계자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러시아 정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부터 이제 이렇게 다시 그 가져가 보겠다 하는 그런 폭력적인 이 고르바초프가 85년도에 서기장, 공산당 서기장이 돼서 6년 동안 그 일을 했고 91년도에 옐친에게 졌고 96년도에 다시 한번 그 대통령 선거 시도를 했지만 졌고 그때는 뭐 0.5%인가요? 그 정도 지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완전히 매장돼야지 되는데 지금도 maybe 반 이상에서는 그를 영웅시하고 그러나 많은 러시아에서는 그를 배신자 취급을 하고 그런 그 고르바초프가 숨졌습니다. 91세였던가요? 92세였던가요? 아무튼 숨졌고 그 비전은 폭력 없이 세계적으로 협력을 한다. 서로 안보를 지킨다. 이게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리스본까지 그랬던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나면은 그 같은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고르바초프 때와 같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으면서 다시 사람들은 이 고르바초프를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 구소련이 됐던 심지어 독재인 벨라루스 같은 그 나라도 구소련 치하보다는 지금 훨씬 자유가 많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 완전히 소련을 해체하려고 의도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르바초프의 여러 가지 그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중간중간 어떤 국가들이 독립을 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뭐 리투아니아 같은데 탱크를 보내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유혈 사태를 빚지 않았죠. 구태여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고르바초프의 자신이 믿고 있는 그 같은 그 양심이고 그러니까 이제 구소련의 폐허에서 고르바초프가 그 권력을 잡기 전부터 구소련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미국보다 약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냉전이 무너지고 고르바초프가 레이건이나 그 이후에 그 부시 대통령과 무기 감축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분명한 건 그때 구소련에서 이렇게 된 러시아라든가 많은 15개국 그런 국가들이 다 과거보다는 좋게 살고 있다는 것. 적어도 인간 본위에 민주주의 바탕으로 할 때 그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공산주의에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모든 것을 그 일당 독재로 하는 그런 공산주의가 싫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적어도 어떤 이유로든 그 70년 동안 공산당 독재, 거짓말, 억압이 있었던 그 국가에 개인의 자유를 집어넣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경쟁적으로 지도자를 선출로 뒤에서 암흑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선출로 하고 그게 이제 자신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어쩌면 그 시스템의 그 권력에 있어서의 혜택은 가장 못 본 사람이 고르바초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짐작하면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져간 고르바초프가 사실은 그 면에서 인기가 있는 거고요. 민주주의 체제의 토대를 어느 정도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죠. 글라스노스트, 개방성,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과 개혁이잖아요. 이 그 고르바초프 하면 두 개의 단어가 글라스노스트하고 페레스트로이카. 이건 이제 개혁은 경제이고 개방은 뭐 그냥 오픈리스. 정말 그 아주 그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기회. 그러니까 공산당이 뭐 언론 같은 것도 다 조작하고 억압하고 지금 북한처럼 지금의 중국처럼 그것을 깬 사람이 고르바초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 개인의 권리 같은 것을 들여갔는데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의 틀을 깨트린 사람으로서 가장 잘 기억이 될 것이고 외교적인 업적으로는 뭐 미국과의 여기 무기 감축 같은 거 한 거 동유럽에서도
뭔가 평화롭게 피를 안 흘리고 공산주의 그 통치 같은 것을 해치한 것, 그리고 결국은 뭐 독일도 질서 있게 통일을 했었잖아요. 무엇보다도 10년 동안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 거기서 군대를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게 한 사람도 고르바초프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서방 세계에서 고르바초프를 평가하는 거지만, 이 러시아 내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이후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권력을 잡고도 그랬고, 계속 아니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많은 15개국 독립국가 안 했으면 우리 여전히 그 러시아 제국이잖아. 이 한 가지 생각이 고르바초프에 대한 반감을 굉장히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가 퇴임을 한 이후에도 여론조사하면은 이 고르바초프에게 불친절했는데, 그걸 감안을 하고 장례식장에 쫙 줄 서 있는 사람을 보면은, 아, 이 구소련에도 역사가가, 그 탄압받으면서도 기록하는 역사가가 있고 구전이라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의 여러 가지 그 행적과 사상과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공산주의 체제가 효과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은 증명을 한 거잖아요. 고르바초프는 구소련이 뭐 그렇게 뭐 망가지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개혁은 못한 거니까. 어쨌든 그게 선물이었죠. 서방 세계에는 선물이었고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저주, 해서 배신자, 뭐 소련이라는 국가를 땅에 묻어버린 장의사다. 고르바초프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무력을 동원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평화적으로, 그것보단 차라리 평화적으로 붕괴하는 게 낫다. 그 이후에 자유가 어느 정도라도 보장이 되니까 이게 이제 고르바초프의 선택이고, 피비린내 나는 유고슬라비아식 내전을 안 일으켰잖아요. 본인이 그 권력에 집착을 한다면 일으킬 수 있는데도 안 일으켰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 뭐 어찌 보면 조금 정치인으로서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좀 인간의 선한 면을 많이 믿고 인간의 자유, 공산주의로서 어렸을 때 법대 나오고 다 그 공산주의자로서 올라가고 했지만 아주 기본 본성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도 전부 뭐 이거 잡혀가고, 뭐 스탈린에 잡혀가고, 뭐 그 당시에 그런 것들. 그리고 이 가족들은요, 반은 우크라이나 그쪽계이거든요. 고르바초프의 그 가족들이 태어난 뭐 그런 그 소작농이었었던 그 지역이나 뭐나. 그래서 그러한 모든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모든 환경이 인간 본연의 어떠한 그 자유, 권한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좀 이상을 추구하기도 하잖아요. 폭력 없는 그런 그 윤리적인 가치 같은 것을 추구를 하고, 이게 1990년도에 그 고르바초프가 노벨 그 평화상을 받았을 때 거기서 이제 연설했을 때의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상적으로 평화라는 것은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윤리적인 가치를 잘 그 이뤄내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1년도에 이제 공산주의 그 강경파가 고르바초프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때는 또 지금 장례식장에 줄을 선 사람과 마찬가지로 대중이 그 쿠데타를 지원하지 않아서 그 쿠데타는 실패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그 내려올 때도 상당히 그 우아하게 우아하게 연설을 하고 우아하게 그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현실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푸틴도 정권을 잡았을 때 처음에는 어쨌거나 러시아의 지도자니까 지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도 봤고, 젊었을 때 농사도 지어봤고, 대학교 다닐 때는 본인은 법을 공부했지만 아내가 뭐 사회학과, 뭐 사회학, 철학과, 그 라이사, 그 피탈렌코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고르바초프는 아내를 그냥 아내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왜 러시아에 뭐 라라에 그 뭐죠? 닥터 지바고 이런 아내와 아내의 관계가 있고 동지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라라와의 동지적인 것, 그리고 아내와의 아내적인 이런 것들을 그 유리, 그 닥터 지바고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 고르바초프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이 아내에게 라이사에게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본인은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법을 공부했지만 그때 만난 사회학, 철학에 아주 능통한 와이프의 연구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그 많은 것, 인간의 또 잠재력이 어떻게 실현돼야지 되는가, 그런 것들을 알았다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역사의 바람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가능한 한 더 그 구소련이라든가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서기장을 했고, 그리고는 이 푸틴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특히 민주적인 가치를 전혀 지키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완전 침해하니까 비판적으로 돌아섰고, 세계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냉전 시대의 낡은 그 고정관념을, 그리고 그 목표, 냉전 시대의 목표라는 게 우리만 그냥 탁 갖고 장악하고 지배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 버려야지 된다고 고르바초프는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막 약점을 찾아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의 약점을 찾아서 막 착취하는, 이것도 하면은 안 되는 게 굉장히 좀 품위가 있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항상 차이를 존중해야지 된다, 이런 많은 것 때문에 그 권력 장악 같은 것은 힘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을 감시하고 하는 그런 단체인 글라스노스트 재단의 알렉세이 시모노프 대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끔은 세상을 낭만적인 사람이 이끄는 것도 좋다. 이때는 이제 고르바초프의 그 같은 낭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공산주의로 무장을 했지만 나중에는 공산주의보다 더 큰 인간 우선으로 돌아갔다는, 그래서 인간 본성의 나은 면, 뭐 예를 들어서 성선설을 더 믿었다는 거겠죠. 친절, 연민. 그리고 이거는 이 고르바초프의 아주 그 특성이고, 이게 고르바초프에게, 정치인 고르바초프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죠. 그랬기 때문에 어떠한 뭐 쿠데타가 준비된다, 뭐 본인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럴 때에 본인도 동원할 수 있는 그 군사력이 있고 하잖아요. 정보력이 있고 하잖아요. 그걸 안 썼죠.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의 여론대로 마음대로 가길 바랬다. 그러니까 쫓겨난 거잖아요. 경호부대라든가 군부에 특별한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 그걸 또 용기라고 보는 겁니다. 서방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물론 그 권력을 최고로 놓고 있는 사람은, 아니 권력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이상을 품지, 이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르바초프는 그랬다는 겁니다. 국민이 올바른 일을 해줄 것으로 믿었다. 올바른 일을 고르바초프의 입장에서는 하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고르바초프는 그래도 이건 역사의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에 그냥 순응하는 사람, 아직도 그가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같은 낭만주의적인 사람도 국가를 가끔 이끄는 지도자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구소련의 그 상태가 아니라 지금의 중국이나 북한보다 더하면 더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인간을 아주 억압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미국처럼은 아니지만 러시아 사람들 푸틴에 대항해서 시위도 하고 하잖아요. 고르바초프 세상을 떠났고 91세인가 92세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장례식까지 치러졌습니다. 미국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치는 간단히 이제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리전이 됐습니다. 중간 선거가. 불과 몇 주일 전까지는 여론조사해 보면 뭐 바이든 나오는 것도 싫어하고, 재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는 것도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뭐 공화당, 민주당 딱 가릴 것 없이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오늘 치러지면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바이든이 이긴다, 그리고 바이든이 나가야지 된다 하는 것도 조금 많고요.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힘을 받아서 공화당을 꾸짖기 시작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까지 들면서. 그래서 목요일에 그 프라임타임 연설에서 트럼프와 마가가 미국의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 방송을 보고 어떤 분이 무슨 소리를, 이 바이든이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 반쪽도 안 되는 걸 이해하신 겁니다. 이 팍스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전날 대부분 이상의 공화당이 그렇진 않지만
트럼프와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단적인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극단적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미국을 위협으로 끌고 간다고 했지. 이 얘기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투표를 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다.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건 하지 않았건 트럼프 당사자와 그 마가를 극단적으로 믿고 얘기를 쭉 했습니다. 미국 헌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선거 결과를 믿지 않고, 그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 폭력도 용납하는 사람. 그걸 고르바초프가 안 한 거잖아요. 안 하고 못하고 한 거잖아요. 자신의 그 신념 때문에, 아주 그 강직한 신념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한 거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 투표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한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민주당은 이제 젊은이들 투표율을 높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지난번 선거에서도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중간선거 그 일을 막바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어떤 힘 같은 것이 여전히 굉장히 강하지만, 세라 페일린 같은 사람이 그 엘라스카 주지사를 하고 엘라스카주 특별 보궐선거, 그 하원 연방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진 것을 보면은, 야, 이거 공화당이 지금 뭐 하원조차도, 상원은 물론이고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데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더 사실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공화 민주 다 합쳐서 앞으로 10년 안에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43%, 공화당은 더 많습니다. 54%,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원튼 원치 않든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집 압수수색은 큰 지금 폭풍의 눈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시 지금 발표된 것을 보면은 11,000개의 정부 기록을 마 알라고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고, 31개 기밀, 54개 비밀, 18개 탑 비밀, 그리고 뭐 폴더가 뭐 48개, 뭐 42개라고도 하고요. 비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빈 폴더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옷가지, 잡지 그냥 막 해서 어디 창고 같은데 이렇게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트럼프 시대의 법무장관입니다. 나중에는 부정선거 아니었다라고 해서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쫓겨나고 만 사람인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거기에 마 알라고의 기밀 문서가 있었어야지 될 합법적인 이유가 없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기밀 해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법무장관이었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변호팀이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 거기로 가져갈 때는 이미 기밀이 해제가 됐어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 법무장관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그 공격이 나왔거든요. 그건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뿐이 아니라 존 볼튼 전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도 물론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 트럼프와 사이가 나빴습니다. 기밀 해제를 다 했다고?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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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하고 존 볼튼이 얘기를 했습니다. 칼 로브, 공화당의 아주 그 중요한 전략가,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나갔다. 전부 지금 공화당이에요.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욕 주지사, 공화당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때 엄청 친했습니다. 수사국의 수사가 정당하다. 린지 그레이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때 친했고 요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장 방어를 하는 정치인입니다. 트럼프가 이 문제로 기소되면 거리에서 폭력이 일어날 것이다 했다가 뒤에 또 조금 말을 마무리 좀 수습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극단적인 마가가 미국의 말하자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미국의 영혼은 멀쩡하다. 멀쩡한 것 같지 않아요. 내전이 10년 안에 일어난다는 사람이 43%인 걸 보면 그런 얘기를 했고, 뉴트 깅그리치 역시 공화당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깝습니다. 전 하원 의장. 트럼프는 결국 기소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그의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조차도 나는
모든 사실을 알 때까지 예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연방수사국, 법무부의 수사가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본인이 모시고 있었던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화당의 반응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은 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썼냐면 윌리엄 바, 빌 바는 배짱이 없었고 당시 법무장관일 때도 그 사람 뭐라고 해야 되나 언어라고 표현했는데 영광도 없었다. 아주 약하고 한심한 리노야. 무늬만 공화당이었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거기에 기밀 문서가 있어야지 될 이유가 없다. 기밀을 해제했다는 나는 그런 주장에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한 얘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는 윌리엄 바는 탄핵당하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급진 좌파 민주당원의 포로가 됐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에서 열심히 싸워야지 되는데 그렇게 싸운 적이 없고 윌리엄 바는 부정선거 아닙니다라고 나중에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 선거 치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무슨 사전투표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엄청 그랬거든요. 윌리엄 바도.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윌리엄 바가 법무장관으로 시작을 했지만 근데 사실은 이게 본인이 임명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본인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 하는 거에도. 내가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상해졌다. 뭐 용기도 없었고 스태미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없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소되느냐 기소되지 않느냐. 기소되면은 공화당이 더 많이 나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한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 기소가 되면 반대로 민주당도 많이 나가고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지나쳤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그때가 돼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 워싱턴 타임즈의 기고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앤드류 나폴리타노 팍스에 나와서 법잠은 많이 하고요. 커멘테이터로 그리고 워싱턴 타임즈에 이렇게 그 어피니언을 쓰고 하는데 뭐 뉴저지 대법원 판사도 했고 법대 교수고 문서가 기밀 해제됐는지 되지 않았는지조차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 법 전문가는. 중요한 건 트럼프가 그 문서를 본인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국방정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게 기밀 문서 같은 것은 어디 보관돼야지만 될 장소에 보관돼야 되잖아요. 그게 보관돼야 되는 연방 정부가 아닌 트럼프 그곳에 보관이 돼 있다는 것.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것은 방해 혐의라는 거죠. 힐러리 클린턴 얘기를 많이 갖고 나오잖아요. 힐러리 클린턴도 개인 이메일을 썼다. 국무장관이었을 때. 그랬는데도 연방 수사국이 수사는 했는데 기소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지금 이 법 전문가 앤드류 나폴리타노가 뭐라고 워싱턴 타임스 기고문에서 썼냐면은 중요한 건 방해 혐의, 수사 방해 혐의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그 당시에 그랬다라고 하고 무슨 수사를 방해하진 않았는데 이 지금 그래서 로버트 멀러가 힐러리 클린턴 당시에 수사를 했었던 그 케이스하고 이 케이스는 다르다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대통령이 아니었었고 방해한 흔적이 없고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법에 대해서 대통령 무슨 뭐 기록 문서법 이런 것 있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해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러난 지 1년 6개월, 또 1년 8개월이 됐나요? 1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사이에 그 국립기록물 보관소에서 해도 안 되고 하니까 뭐 이게 수사국 어디까지 가서 또 이제 그 FBI라든가 법무부 사람이 트럼프 그 집까지 찾아가서 6월 달에 다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도 안 돌려주고 계속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연방 정부가 기소할 때 그 입증을 해야지 될 그런 그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때는 의도적으로 뭘 어떻게 했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이거는 방해니까. 방해 혐의니까 그래야지 된다는 것. 그래서 아무튼 이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요. 오늘 이제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유를 해서 제가 하나 할까 두 개 할까 하다가 두 개를 해 보겠습니다. The horse is out of the barn. 말이 이제 마구간에서 나갔어요. 그럼 막 뛰어나가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리 이것을 막아보고 스페셜 그 마스터를 어떻게 해서 그거를 좀 그 자료 같은 것을 검토하지 못하게 다 했다고 하지만 못하게 해 보려고 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Maybe too late 할 때 the horse is out of the barn. 그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 뭐 스페셜 마스터 특별 감사관 같은 사람을 지정을 해야지 된다. 판사는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 윌리엄 바가 얘기를 한 겁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그렇게 야단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트럼프의 이 같은 시도는 스페셜 마스터 이런 시도는 레드 헤링이다. 붉은 청어잖아요. 청어가 원래 붉지 않죠. 그러나 이걸 훈제하면 붉게 되고 냄새가 아주 고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냥개가 사냥을 할 때 이 청어를 던지면 토끼를 사냥하다가 막 혼돈이 돼서 놓치고 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혼돈시킬 때 이런 때 이제 그 레드 헤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것조차도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waste of time. 시간 낭비다. 어차피 기소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뭘 방해하기 위해서 스페셜 마스터, 레드 헤링 같은 거 해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